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와 점성학 네 번째 금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비너스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베누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여신의 기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비너스는 관능적인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자 전쟁을 관장하는 위대한 여신이었습니다. 수메리아에서는 하늘의 여왕인 이난나, 아카드에서는 이시타르, 아시리아에서는 밀리타,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문화권에서 이 사랑의 여신은 공통적으로 밝은 별, 금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통 점성학에서도 금성은 인간에게 도움과 안정을 주는 길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에 이르러서 이 여신은 아프로디테가 되었는데요. 최초의 아프로디테 숭배는 키프로스의 파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아프로디테를 키프로스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신통기의 저자 헤시오도스는 아프로디테가 키테라 섬 근처의 바다 거품 속에서 태어나 키프로스로 이동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호메로스와 이 헤시오도스는 각각 아프로디테의 출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제우스를 올림푸스의 최고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모두 그의 아래에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헤시오도스는 좀 더 원시적인 형태로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묘사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하늘신 우라노스의 독재를 멈추기 위해서 그의 고환을 낫으로 베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잘린 고환에서 정자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뿌려졌는데요. 그중 일부는 바다에 떨어졌고 그 거품 속에서 바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비너스의 탄생,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봤던 작품이죠. 이 미와 사랑의 여신은 하늘신의 절단된 성기와 또 바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창조돼 세상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부모가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의 아프로스는 하얀 거품이란 뜻이고요. 때때로 이 아프로디테는 아나디도메네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곧 바다에서 올라온 여인이란 뜻입니다. 점성학에서도 금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고양됩니다. 물고기 자리는 바로 거대한 바다의 상징이죠. 금성이 상징하는 사랑, 섹스, 관계에 대한 갈망은 물고기 자리가 상징하는 이 무의식의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는 무의식의 바다에서 떠올라 의식의 땅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랑의 여신은 무의식의 가장 깊고 원초적인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성학에서 금성은 매력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 비너스는 마법의 허리띠 또는 마법의 거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법의 허리띠를 차면은 자신이 선택한 연인을 누구든지 매혹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일리아드에는 이런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여신 헤라가 남편 제우스와의 부부관계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비너스의 마법 허리띠를 빌렸다는 짧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이고 인간이고 간에 그녀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견뎌내는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신인데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인정받고 숭배받고 싶어했던 점이 있었어요. 다른 미모의 여성들이 칭송을 받을 때마다 아프로디테는 불안과 위협을 느껴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분노를
막 뿜어내곤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모와 매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자신이 질투했던 푸시케에게 아들 에로스를 뺏긴 아프로디테, 그리고 백설공주를 질투해 죽이려 했던 왕비처럼 매력, 특히 외적인 매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젊은 세대의 아가씨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금성은 가치, 특히 자기 가치, self worth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탈 차트에서 금성의 위치와 상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또는 대상에게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의 지배 행성입니다. 황소자리는 흙 사인이죠. 황소자리의 가치는 나의 소유에 기반합니다. 내가 가진 돈, 차, 집, 수집품 등등 물질적 자원이 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물론 나의 몸이겠죠. 물질 세계의 어떤 관능과 풍요를 오감으로 즐기는 것이 바로 황소자리의 가치입니다. 한편 공기 사인인 천칭자리는 좀 더 정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칭자리는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면이 있는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나 야생의 사냥꾼이었던 아도니스 등 자기와 반대되는 좀 거친 남성적인 연인들에게 끌렸었어요. 어쨌든 금성은 서로 상충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가 상징하는 관계와 가치 판단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 파리스의 판정 사건이에요. 어느 날 영웅 펠레우스는 테티스와 성대한 결혼 잔치를 열었는데요. 이때 모든 신과 인간들이 그 커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지만 오직 한 신만은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바로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였어요. 에리스는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축하 행사에 한가운데 딱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황금 사과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사과였습니다. 에리스는 그 파티의 테이블 위로 사과를 굴렸습니다. 사과는 굴러서 아프로디테와 헤라, 아테나가 앉은 곳 앞에 멈췄습니다. 곧 세 여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 자리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남 파리스가 졸지에 이 세 여신의 미인 대회에 판정을 맡게 된 거죠. 헤라는 파리스에게 큰 부와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테네는 승리와 영웅의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스는 부와 권력, 명예 대신에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파리스는 헬렌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가 자신의 남편과 가족, 고향 섬을 떠나서 자신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프로디테의 이 계략은 트로이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트로이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전형적인 금성의 주제, 즉 선택의 문제, 가치 판단, 또 삼각관계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점성학에서 금성은 관계 행성, 특히 1대1 성인관계의 행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우스로 따지자면 바로 파트너십의 하우스인 7하우스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7하우스는 전통적으로는 배우자 그리고 결혼 생활과 관련이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전통 시대에는 사실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결혼은 아프로디테보다는 헤라의 영역에 가까웠거든요.
아프로디테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사실 아프로디테가 누렸던 그 성욕과 자유는 기원 전 5세기 아테네 여성들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당시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남자 동반자 없이는 아고라나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여성은 어머니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겨우 외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매춘부, 그리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인들 헤타이라, 그녀들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흔히 올림푸스의 여신들은 남신에 의해서 그 역할이 정의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로서,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로서,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태양의 신 아폴로의 남매로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 아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프로디테가 왜 신들 중에 가장 못생기고 다리를 저는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또 못생긴 남신의 파트너십은 금성이 상징하는 상극의 균형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헤파이스토스는 부모에게 2번이나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물건이 가장 아름답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탄생했어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을 아내로 맡긴 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창작에 쏟았죠. 이 비너스와 헤파이스토스의 관계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소명의식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한 외모 아래에 감춰진 더 깊은 이 아름다움은 미녀와 야수 같은 이야기와 동화에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네이탈 차트에서 특히 금성이 토성이나 카이론, 명왕성 등과 하드 어스펙트를 맺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불안이나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토성이 상징하는 인내와 노력, 또는 카이론이 상징하는 상처의 수용, 그리고 명왕성이 상징하는 변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에 대한 또 다른 신화로 마지막으로 아도니스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이 부모 없이 태어난 아도니스를 아기 때에 거둬들여서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에게 맡겨서 키웠습니다. 아도니스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어요.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 모두 이 청년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 두 여신이 서로 아도니스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죠. 제우스는 결국 아도니스에게 삶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 그리고 3분의 1은 페르세포네랑 또 나머지 3분의 1은 혼자서 언덕 위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너스는 욕심이 많죠. 그래서 그 신성한 합의를 무시하고 아도니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의 묘수를 걸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페르세포네는 아프로디테의 연인인 또 다른 연인인 아레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레스는 화가 나서 멧돼지로 변신해 사냥을 하던 아도니스를 찾아가 공격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이때 아도니스가 흘린 피에서 아네모네 꽃이 피어났고 아프로디테가 흘린 눈물에서는 장미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자가 된 아도니스는 결국 페르세포네의 곁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프로디테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우스가 또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국 아도니스는 1년에 6개월은 페르세포네와 나머지 6개월은 아프로디테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랑의 여신인 이슈타르의 지하세계 하강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슈타르는 탐무즈라는 남신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탐무즈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아도니스 이야기와 똑같이 멧돼지의 공격으로 어금니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슈타르는 탐무즈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신으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잃고 온갖 수모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사랑의 여신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추게 됐고 결국에는 인구가 줄게 되어서 신들이 걱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이슈타르를 풀어주고 탐무즈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 지하세계의 여신에게 부탁합니다. 신들의 중재 끝에 이슈타르는 하늘의 여왕으로 명예를 찾았고 1년 중 6개월은 탐무즈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금성의 순환, 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도대에서 태양보다 앞서가는 금성은 새벽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샛별, 즉 포스포루스로 불리는데요. 그런 다음에 금성은 곧 태양과 컨정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동안 하늘에서 금성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고대인들은 이 금성이 사라질 때 바로 이슈타르가 지하세계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과 결합한 후에 금성은 태양보다 좀 더 뒤에 늦게 뜨는 저녁별 헤스페루스로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랑의 여신은 원초적이고 관능적이며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관계나 헌신보다는 성애와 쾌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점성학자 데인 루디아르는 금성이 태양보다 앞선 샛별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관계에서 좀 더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소 성급하고 본능적으로 빠르게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 이슈타르는 사랑을 위해 지하세계로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지하세계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랑의 여신을 넘어 하늘의 여왕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저녁별인 금성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순수한 로맨스보다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랑을 추구한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성숙하고 성공적인 사랑을 하지는 못하겠죠. 이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신중해지면서 변형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타르와 아프로디테의 이야기처럼 지하세계가 상징하는 무의식 깊은 곳으로의 하강은 성숙한 관계와 자기 변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원초적인 성 에너지, 리비도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자와 상처를 받아들일 때 더 숭고한 사랑으로 변형됩니다. 황소자리가 상징하는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천칭자리를 다스리는 이 금성이 물고기 자리, 초월을 상징하는 물고기 자리에서 고양된다는 점은 바로 이 사실을 잘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화성에 대해서 함께 신화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